70여 원이야. 50년 넘게 모은 돈을 이곳에 숨겨뒀지.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영호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진정제 한 대만 맞으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싫다. 주사 놓지 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강제로 하려고 하지?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 저희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럼 증거를 들어보시죠.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오늘 안에 인간만 찾으면 끝이야.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말하면 강제로 모실 수 있거든요. 72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걸쳐 모은 거액의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과 마지막 감동적인 반전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벚꽃이 흩날리는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집.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이끼가 끼고 담장은 세월의 무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장영호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살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절뚝이며 폐가가 된 마당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낡은 지팡이 끝이 마른 흙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만이 적막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마당 한쪽에는 참나무 장작더미가 산처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영호는 구부정한 허리를 천천히 굽혀 장작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고, 이 허리가 말을 안 듣네. 작은 신음소리가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영호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각각의 장작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쌓아 올립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지만 표정은 한없이 진지합니다. 다락 석가래 밑 장작 더미 뒤편에는 합판으로 만든 얇은 칸막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창고 정리를 위한 간단한 가림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뒤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닐 진공 포장지와 밀폐통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호가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온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5만원권 지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진공 포장한 뒤 방습제와 함께 밀폐통에 보관했습니다.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곳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주말이면 손녀 수아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올해 17살이 된 수아는 영호에게 유일한 희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아버지, 또 장작만 만지고 계세요? 수아의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장작은 배신을 안 한단다. 말없이 묵묵히 따뜻하게 해주거든. 영호의 거친 손이 장작 표면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쓰다듬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내내 방 한 칸을 따뜻하게 데워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지만 장작은 그대로라는 것을 영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아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집 안팎을 깨끗이 치웁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를 정성스럽게 닦고 거미줄을 제거합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손길입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집이 너무 더러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수아가 말합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혜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재개발 보상금도 꽤 많이 받으셨잖아요. 며느리 지혜의 조금은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이 산골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들 도훈의 목소리에도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영호는 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1997년 경제 위기 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사람들의 절망적인 얼굴. 믿었던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던 이웃들의 모습. 그때 영호도 목돈을 잃을 뻔했습니다. 돈을 맡겨놓았던 곳들이 모두 사라졌지. 영호는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친척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돈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곳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하다. 영호는 단단한 의지로 속마음을 다집니다. 은행도 증권회사도 그 어떤 금융기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이곳만이 진짜 안전한 곳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어둠이 산골 마을을 감싸 안습니다. 영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다락 위를 천천히 올려다봅니다. 저 위 어둠 속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수억 원의 현금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웬만한 건물 한 채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수아가 할아버지 곁으로 살그머니 다가와 나란히 앉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걱정이세요? 저는 언제나 할아버지 편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영호의 거친 손등을 포근히 감쌉니다. 수아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영호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호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평화로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장작더미에서 나는 나무 냄새와 오래된 집의 먼지 냄새. 그 모든 것이 영호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향기입니다. 수아와 함께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영호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장이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와 이주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 영호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아들 도훈이 갑자기 나타나 이장을 국밥집으로 불러냅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야겠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납니다. 국밥집 구석진 자리에서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말인데요. 혹시 집에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특히 다락 쪽에 뭔가 보관하시는 게 있나요?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합니다. 영호 씨는 워낙 조심스러우신 분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부쩍 다락을 자주 올라다니시더라고요. 도훈의 눈이 번뜩입니다. 다락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둔 게 틀림없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10억이 넘는다는 소문도 있고 인감도장도 찾아야 하는 상황. 도훈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장과 헤어진 후 도훈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오후 2시 도훈 부부가 영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큰 쇼핑백을 들고 나타납니다. 아버님,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사왔어요. 요즘 혼자 사시느라 제대로 못 드시죠? 영호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찾아오는 것이 수상합니다. 지혜가 집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찹니다. 냄새 좀 봐요, 정말. 이러다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환기도 제대로 안 시키고 청소도 안 하시고. 노인정에서 혼자 사는 분들 사고 얘기 많이 들어요. 영호는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도훈이 슬쩍 다락 쪽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이나 통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재개발 절차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거든요. 영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 걸 묻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도훈과 지혜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지혜가 슬쩍 다락 근처로 가서 기웃거립니다. 여기 정말 위험해 보여요. 계단도 불안하고 물건들도 어지럽게 쌓여 있고. 혹시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중요한 것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영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지혜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락 쪽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장작더미 뒤쪽 합판 칸막이가 눈에 띕니다. 왜 저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호가 화장실 쪽을 예리하게 쳐다봅니다. 도훈 부부는 2시간 정도 더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지혜가 계속 다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영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듭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찾아오고 계속 다락만 신경 쓰는 것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9시 수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삼촌이 다녀갔다면서요? 뭔가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영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수아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수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삼촌 부인이 다락 쪽을 계속 쳐다봤다는 말에 더욱 불안해합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삼촌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삼촌 부인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전에도 외할머니 유산 문제로 친척들과 싸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영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혜의 시선이 계속 다락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매우 신경 쓰입니다. 혹시 재개발 보상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만약 다락에 숨겨둔 돈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호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락에 숨겨둔 수억 원의 현금이 발각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가족들이 그 돈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새벽 3시, 영호는 조용히 일어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손전등을 켜고 장작더미 뒤쪽을 자세히 확인해 봅니다. 다행히 칸막이는 그대로 있고 밀폐통들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장작 몇 개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쌓아둔 모양과 다릅니다. 누군가 이곳을 뒤진 흔적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요? 하지만 영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다락을 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장작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고 영호는 동네 목수박 씨를 불러냅니다. 다락에 장작 고정틀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장작 받침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가짜 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박 씨는 영호의 오랜 친구라 별말 없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목수 박 씨가 이틀에 걸쳐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뒤쪽 깊이 45cm의 숨겨진 공간을 만들고 바닥에는
각재 격자와 두꺼운 합판을 깔아 하중을 완벽하게 분산시킵니다. 앞쪽에는 진짜 장작들을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완벽한 위장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그냥 장작 보관대로만 보일 것입니다. 주말에 수아가 내려와 할아버지를 도와줍니다. 밀폐통에 실리카게를 가득 넣고 비닐 진공 포장한 5만원권 묶음들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새로 만든 가짜 벽 뒤쪽으로 모든 돈을 옮기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수십 다발의 현금이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영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돈이 아니라 욕심이더라. 난 수아, 내 마음만은 믿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그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만이 할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월요일 오전 10시, 지혜가 서류철을 들고 영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지혜가 서류철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요양병원 입원 절차 서류예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시잖아요. 특히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영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 귀 멀쩡하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지혜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영호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병원 입원 절차도 진행하고 재개발 서류 정리도 대신 해드릴게요. 지혜가 빨간 도장함을 꺼내며 말합니다. 인감 도장 어디 두셨어요?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영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내 도장은 내 손으로만 찍는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데 갈 생각 없어. 지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혜가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조로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귀 정말 안 들리시잖아요. 어제도 전화했는데 못 들으셨잖아요. 이런 상태로 혼자 사시면 정말 위험해요. 영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제 전화 소리 다 들었는데 일부러 안 받은 것을요.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여기 혼자 계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지혜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영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때 멀찍이 서 수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내려왔다가 월요일까지 머물고 있던 수아는 외숙모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들으시는 걸 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숙모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아는 몰래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혜는 수아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호를 압박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아버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고 요양병원 입원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영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내가 언제 쓰러진다고 했지? 멀쩡한 사람을 병자 취급하면서 뭘 꾸미는 거야? 지혜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영호는 이미 며느리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가 돌아간 후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전 일 다 봤어요. 외숙모의 거짓말하는 거 녹화해뒀어요. 영호는 수아의 똑똑함에 감탄했습니다. 잘했다, 수아야. 이런 증거가 나중에 꼭 필요할 거다. 할아버지, 정말 귀 안 들리시는 척 하셨던 거예요? 수아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영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끔 못 들은 척 해야 할 때가 있더라. 사람들이 진심을 보이거든. 특히 돈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래. 수아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럼 평소에 전화 안 받으신 것도 일부러였던 거네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급한 일이면 직접 올 거고 안 급한 일이면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전화 받으면 또 잔소리만 늘어놓을 텐데. 그날 저녁 영호는 변호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호의 오랜 친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던 일, 요양병원 입원을 압박했던 일들을요. 김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영호 씨,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요양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요. 특히 가족들이 치매라고 주장하면서 입원시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영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김 변호사가 조언합니다.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세요. 공증을 받아둔 유언장이나 의사능력 증명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미리 권한을 위임해 두는 것도 좋겠어요. 영호는 수아 생각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손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 아직 미성년자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수아뿐이에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신탁 형태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말이에요. 그날 밤 영호는 수아를 불러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다. 만약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변호사님께 가져가라. 영호가 두꺼운 봉투를 수아에게 건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아가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영호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아무 일 안 생길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거지. 수아야, 기억해라. 할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하고 몸도 건강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알고 있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절대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영호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훈과 지혜,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내려왔습니다. 한 명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 같아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사회복지사 같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훈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아버지 건강 상태 확인하러 전문가분들이 오셨어요. 영호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어집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 의사입니다. 가족분들이 어르신 상태를 걱정해서 요청하셨어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간다.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병원을 가야 하지? 지혜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잖아요.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 한 번만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박 의사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는 금방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면 바로 집에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호는 이들의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병원에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 김주무관입니다. 독거노인 복지 점검차 나왔는데요. 생활 환경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집 안 좀 둘러봐도 될까요? 영호는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다. 집 안은 보여줄 수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들어가려고 하지? 김주무관이 공문서를 흔들어 보입니다. 어르신, 이건 공무예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거든요. 도훈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협조하시죠. 금방 끝날 일이에요. 괜히 공무원들 일을 방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호는 아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단 말인가요? 박 의사가 영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르신, 저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르신 건강을 걱정해서 온 거예요.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영호는 절대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아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학교에 가다가 집 앞에 낯선 차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어봅니다. 지혜가 수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수아야, 넌 학교 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할아버지 병원 검사 받으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 하지만 수아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병원 가실 거예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영호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수아야, 할아버지는 아무 데도 안 간다. 멀쩡한 사람을 왜 병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박 의사가 수아를 보며 말합니다. 학생,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지 않니? 요즘 많이 아프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 수아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멀쩡하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몸도 건강하세요. 김주무관이 강압적으로 말합니다. 어르신, 더 이상 버티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합니다. 독거노인 보호 차원에서 말이에요.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때 수아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 아저씨한테 전화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도훈이 당황하며 수아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합니다. 수아야, 그런 거 하지 마. 하지만 수아는 이미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아예요. 지금 할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 변호사가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면 응급입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박 의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아가 전화를 스피커로 틀어놓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이에요. 특히 가족들이 재산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도훈이 당황해서 변명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이 직접 원할 때 병원에 가시도록 하세요.
박 의사와 김 주무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함부로 강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오늘은 물러서기로 결정합니다. 박 의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합니다. 어르신,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는 정말 도움을 드리려고 왔던 거예요. 하지만 영호는 명함을 받지 않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김 주무관도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점검 나오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수아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때도 변호사 아저씨랑 함께 오시면 되겠네요. 네 명이 모두 떠나고 나서 영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영호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수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고맙구나. 오늘 일로 영호는 가족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수아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영호는 지팡이 손잡이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지만 기록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금요일 새벽 4시에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영호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영호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나는 발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들. 비가 오는데도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산을 쓴 3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움과 지혜, 그리고 이장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설득해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버티시면 안 되거든요. 도훈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호 씨가 완강히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변호사까지 나와서 난리였잖아요. 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달라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강제로 모실 수 있거든요. 영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라는 말이 걱정됩니다.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속셈인가요? 새벽 6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왔던 박 의사와 간호사 2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응급 차량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미리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훈이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영호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야? 비도 오는데 내일 와.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마을 이장님도 와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문 안 열어주시면 119에 신고해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자 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박 의사가 앞장서서 영호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시고 혼자 중얼거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영호가 황당해서 반박합니다. 그런 적 없어. 나는 멀쩡하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지?
도훈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인정하세요. 며칠 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시는 걸 봤어요. 지혜가 거들어 말합니다. 맞아요, 아버님. 밤마다 다락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누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영호는 이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의사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영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간다.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영호가 목격했습니다. 진정제를 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영호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온 거예요. 병원에서 며칠만 계시다가 좋아지시면 다시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영호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수아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려다가 응급차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수아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지혜가 수아를 밀어내려 합니다. 수아야, 넌 학교가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야. 어린애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수아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영호를 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프세요?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 영호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아니다, 수아야. 할아버지는 멀쩡해. 이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박 의사가 수아에게 설명합니다. 학생,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아프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 수아가 의사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으세요. 어제까지도 멀쩡하셨거든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영호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진정제 한 대만 맞으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영호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싫다, 주사 놓지 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강제로 하려고 하지? 수아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요. 도훈이 당황해서 수아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수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경찰이 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경찰관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도훈이 서둘러 설명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정당한 절차예요. 경찰관이 영호에게 직접 묻습니다. 어르신,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멀쩡해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박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응급입원 서류는 준비되어 있나요? 박 의사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요. 가족들이 요청해서 온 건데 본인이 거부하시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강제로 모실 수 없습니다. 결국 박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러서야 했습니다. 도훈과 지혜도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이장이 마지막으로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영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아가 없었다면 억지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수아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영호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수아야, 너만 믿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 그날 밤 영호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영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수아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제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한다. 영호는 지팡이 손잡이를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의사와의 대화, 강제 입원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가 놀란 눈으로 녹음기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영호가 녹음기를 재생해 봅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아버님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박 의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밤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호가 녹음을 멈추고 수아를 바라봅니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녹음이 있으면 어른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말싸움으로는 못 이긴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때 영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영호 씨,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영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합니다. 내일 마을회관에서 공개 증언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도 미리 정리해 두시고요. 영호는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상속이 뭐예요? 영호가 수아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거든. 하지만 수아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좋은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법적인 문제는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감정은 남더라도 가족이잖아요. 영호는 수아의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구나, 수아야. 사람은 배울 기회가 있어야지. 만약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할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그전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미리 연락을 돌려서 주요 어르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도움과 지혜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영호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입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장영호 어르신의 의사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가족들이 어르신을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도훈이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증거를 들어보시죠.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안에 인간만 찾으면 끝이야. 아버님은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의사 판단이 필요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 의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밤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강제로 모실 수 있거든요. 도훈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장이 놀라며 말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영호 씨를 억지로 병원에 보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녹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도 멀지 않았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벨 소리 다 들었는데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가끔 못 들은 척해야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호의 말이 논리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그럼 이제 상속 관련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장영호 어르신이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상속인 장영호는 보유 재산 전부를 손녀 장수아에게 신탁 형태로 귀속한다. 단 마을 장학금 조성 10%, 노인의 운영기금 5%를 우선 배정한다. 도훈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돈을 위해 거짓말하고 강제로 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지혜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영호가 냉정하게 답합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어.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수아가 조용히 일어서서 말합니다. 외삼촌, 외숙모,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께 부탁드려 볼게요. 법적인 처벌은 최소한으로만 하시라고요. 도훈이 주저앉으며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혜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다시는 남의 귀를 팔아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하지도 말고. 도훈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니만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영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회관을 나서면서 수아가 할아버지께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셨네요. 영호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수아야, 이제 진짜 평화로워질 거야. 그날 밤 영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었고, 가족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공개 증언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락에 숨겨진 거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영호는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숨겨둔 돈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아야,
이제 진짜 비밀을 보여줄 시간이야. 영호가 다락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앞에 여러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도훈과 지혜, 이장, 김 변호사, 그리고 마을의 주요 어르신들까지 모두 따라온 것입니다. 이들은 영호의 진짜 재산 규모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재개발 보상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영호 씨,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닌가요? 상속 서류에 나온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던데요. 영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보여줄 때가 됐지. 영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 올라옵니다. 다락 안은 장작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장작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호가 장작 4개를 천천히 치웠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옆면 몰딩이 드러났습니다. 영호가 몰딩을 밀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슬라이드 패널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패널이 열리자 방습제 냄새와 함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깊이 45cm의 숨겨진 공간 안에 수십 개의 밀폐통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영호가 첫 번째 밀폐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밀폐통 안에는 비닐에 진공 포장된 5만원권 지폐,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무려 20개가 넘는 밀폐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통마다 수억 원어치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놀라며 물어봅니다. 영호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정확히 72억 원이야. 50년 넘게 모은 돈을 이곳에 숨겨뒀지. 도훈과 지혜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72억이요? 아버님, 이렇게 엄청난 돈을 왜 은행에 안 맡기셨어요? 영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90년대 말 경제위기 때 은행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해. 김 변호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이면 총 무게가 144kg 정도 될 텐데요.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셨어요? 영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수아가 도와줬지. 이 아이만 믿을 수 있거든. 마을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72억을 혼자서 관리하고 계셨다니. 우리 마을에 이런 부자가 살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영호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가 김 변호사를 보며 말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공증 상속장을 정식으로 개봉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상속 서류를 꺼냅니다. 김 변호사가 공증 상속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상속인 장영호는 현금 72억 원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손녀 장수아에게 신탁 형태로 전체 재산의 80%, 마을 장학금 조성의 10%, 노인의 운영기금의 5%, 마을 발전기금의 5%. 도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2억.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하지만 수아가 용서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수아가 할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어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감정은 남더라도 법은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영호가 수아의 착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도훈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 대신 이 돈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도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도 함께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영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마을을 위해서도 쓰시겠다니. 장학금이랑 노인의 기금으로 우리 마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모든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아 양이 미성년자이니까 신탁관리인을 정해야 하는데요. 영호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하고 나중에는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영호와 수아는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72억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영호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수아야, 돈은 한 번에 모은 게 아니야. 매일매일 아껴가며 50년 넘게 모은 거지. 그리고 부동산도 좋을 때 사고팔고해서 불린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 거야.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어른들이 또 다른 방법을 쓰지는 않을까요? 영호가 안심시키며 대답합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됐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날 밤 영호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폐가였던 마당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새로운 현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영호 장학금 조성기념비라고 쓰인 반듯한 현판이었습니다. 이장이 직접 붓글씨로 써서 만든 특별한 현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옆에서 장학금 첫 수혜자 명단을 정성스럽게 적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각자 1년에 100만 원씩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이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할게요. 수아가 영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모습을 보니 평생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72억이라는 거액이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때 멀리서 도훈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그 일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훈은 마을회관 앞에서 영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훈아, 사과는 이미 받았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도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이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영호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학금 소식 듣고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많아지고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어요. 영호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노인회관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72억 중 5%인 3억 6천만 원이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건강체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영호도 이제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으로는 도로 포장과 가로등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호의 기부금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돈의 사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할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피웠습니다. 다락은 이제 평범한 창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석가래에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장작은 왜 따뜻할까요? 수아가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영호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태워서 남을 데워주니까 그런 거야.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그런 게 아닐까? 수아가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평생 모은 돈을 남들을 위해 쓰시는 거네요. 자기를 태워서 남을 데워주는 장작처럼요. 영호는 수아의 똑똑함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렇지, 수아야.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 나눠줄 때 진짜 값어치가 생기는 거야. 할아버지가 72억을 모은 이유도 결국은 이런 나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 영호는 불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90년대 경제위기 때의 아픔, 사람들에 대한 불신,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화해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청각은 예전만 못해도 필요한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있어. 돈은 숨겨뒀지만 마음은 절대 숨기지 마라. 상처는 남을 수 있어도 증오는 물려주지 마라. 용서하는 마음이 제일 큰 재산이야. 수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돈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을게요. 영호는 수아의 다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이 사그라들어가는 마당에 감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영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수아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화된 집,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불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영호가 평생에 걸쳐 모은 72억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영호도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숨길 일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해결되었고 마을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아라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아가 학교에 가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호는 손을 흔들며 수아를 배웅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호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 72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장작이 자신을 태워 남을 데우듯 영호도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영호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2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수아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돈은 나눠줄 때 진짜 값어치가 생긴다는 교훈도 깊이 새겨볼 만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